1987년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 거주하고 있던 캠 라이먼이 어느 날 말도 없이 사라진 것을 먼저 알아챈 것은 캠의 친척들이었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늘 먼저 카드를 보내던 캠 라이먼에게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캠 라이먼의 지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렇게 캠 라이먼에게서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하자 친척들은 1988년 12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가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요. 이들의 신고가 늦었던 이유는 캠 라이먼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캠 라이먼이 타인과의 교류가 부족했던 이유는 그에게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캠이 원래는 여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캠 라이먼은 1932년생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캠 라이먼은 쇼도그를 전문으로 키우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쇼도그들은 말 그대로 도그쇼에 출연하는 개들, 특히 품종이 있는 견공을 순종에 가깝게 길러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손이 많이 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캠 라이먼이 남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1970년대 초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시게 되자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그로 인해 정체성에 혼란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호르몬 투여 등의 시술 등으로 캠 라이먼은 거의 완벽하게 남성의 외모를 갖게 되었으며 이름도 카밀라 로엘 라이먼에서 캠 라이먼으로 개명합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타인과의 교류가 뜸해졌는데요. 그런 캠이 유일하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조지 오닐이란 남성이었습니다. 캠이 오닐과 친해진 것은 1981년에 열린 도그쇼에서였습니다. 이후 오닐은 캠과 계약을 맺고 고용인이 되었으며 캠의 개들과 영지를 돌보는 관리인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캠과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닐은 캠 라이먼이 87년 7월부터 조금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캠 라이먼이 사회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아직 여성의 몸을 지녔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술을 받고 아예 남성이 되기를 원했고 계속해서 유럽에 가고 싶어 했었다고 합니다. 그와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아서 캠의 집에 방문해보니 이미 사라져 있길래 혼자 유럽에 떠났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캠 라이먼과 교류가 있던 다른 사람들에 따르면 그가 평소에 수술 등에 대해 언급했던 적은 없었으며 오히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오닐 역시도 캠 라이먼이 평소에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유럽에 간 게 아닐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의심스럽게 보일 수가 있는 점이었습니다. 조지 오닐이 더욱 의심스러웠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캠 라이먼이 사라지고 난 후에 그의 재산 일부가 처분되었는데 처분한 금액 모두가 조지 오닐의 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끔 개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이 모든 곳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마치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돈도 전부 챙겼단 것이었습니다. 조지 오닐도 이에 관해서는 따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의심을 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줬는데 그것은 바로 캠 라이먼이 남겼다는 위임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지 오닐이 유일한 수혜자였으며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걸 상속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이런 위임장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으며 무엇보다 캠 라이먼은 자신의 개를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개들을 남에게 완전히 버리듯이 맡겨두고 어디론가 오랫동안 떠날 성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캠의 친척들은 1994년 12월까지 그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법원에 사망 처리를 부탁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위임장에 따르면 조지 오닐이 캠 라이먼의 상속자였지만 아마도 이 미해결된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기에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어 유산 상속 절차를 밟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새로 부임한 경찰서장이 친척들의 요청에 따라 재조사를 지시하여 캠의 집에 경찰들이 파견되기도 했었다네요. 그러던 1997년 9월 24일 충격적인 것이 발견됩니다. 캠 라이먼의 저택과 부동산을 구매한 소유주 그렉 사이너, 그렉과 다른 가족들은 저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고 정화조를 둘러보다가 백골 상태의 시신을 마주했습니다. 치아를 통해 신원을 파악한 결과 실종된 캠 라이먼이었습니다. 부검에 따르면 캠 라이먼이 숨진 것은 아마도 1987년, 즉 그가 실종된 당시와 매우 가까웠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조지 오닐이 한 번 더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닐은 자기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며 한사코 부인했고 그의 범행임을 증명할 증거들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인 2003년 오닐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캠의 재산 중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1년의 보호관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지 오닐은 2011년 숨지기 전까지도 캠 라이먼의 사건에 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며 사건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도 캠 라이먼 사건은 범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것도 아니면 단순한 사고사인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1975년 뉴욕타임즈에 근무하고 있던 기자 마이런 파버, 그는 편집장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전달받습니다. 자신을 여성이라고만 밝힌 편지 작성자는 충격적인 내용을 꼭 알리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그것은 어느 병원에서 벌어진 기괴한 사건이었습니다. 편지에 따르면 병원의 수석 외과의로 일하던 의사가 자신의 환자들을 일부러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편지 안에 사건이 어느 병원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 그 의사가 누구인지 적혀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파버는 한 법의학자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문의했는데요. 그는 이 편지의 내용에 관해서 듣자마자 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리버델 병원에서 발생했던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거의 1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버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가이 칼리 씨를 만났는데 비록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그도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범죄 혐의가 매우 짙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건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당시 병원의 수석 외과의로 근무하던 마리오 엘리케 야스칼레비치. 리버델 병원은 1962년에 엘리케를 고용했으며 그는 평판이 꽤 뛰어난 의사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용된 지 4년 후인 1966년부터 병원에서 의문의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연달아 숨졌는데 특이하게도 이들은 수술 후의 부작용이라든지 혹은 후유증으로 인해 숨진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케가 맡았던 환자들만이 숨졌지만 이내 다른 의사들이 담당했던 환자들도 차례차례 숨졌고 이렇게 숨진 환자들만 9명이었습니다. 자꾸 사망자들이 나오자 병원에서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는데요. 결국 병원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조사를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조사를 맡았던 병원 직원들은 엘리케의 사무실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의 책상 서랍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어있던 18병의 약병들이었습니다. 이 비어있던 병의 내용물들은 아주 위험한 것들이어서 추가 조치 없이 투약하면 끝내 사람을 숨지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 경찰과 검사에게 엘리케는 이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연구 조사를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하다가 사용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정말 이것이 동물들에게 사용을 한 것인지 그 사용 여부를 확실히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기소할 수도 없는 것이 숨진 환자들에게 이것이 사용되었는지에 관해서 당시에는 밝혀낼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당시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파버는 이 의문의 사건을 기사로 작성하여 1976년에 발표합니다. 당연히 큰 파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버는 기사에서 엘리케의 실명을 밝히는 대신 닥터 X란 가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이 나중에는 닥터 X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파버는 추가적인 취재를 위해 엘리케에게 연락을 시도하지만 엘리케는 파버의 연락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게 되자 재조사가 실시되었는데요. 사건을 맡은 검찰에서는 당시 매장된 5구의 시신을 꺼내서 새롭게 발견된 기술을 사용해 한 번 더 부검을 실시합니다. 부검 결과 놀랍게도 3구의 시신에서 해당 약물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들의 의료 기록에는 해당 약물을 투여했다는 이야기가 없었기에 명백히 누군가 고의적으로 주입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토대로 엘리케를 기소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꽤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던 모양입니다. 결국 엘리케는 배심원들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이미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재판 결과에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뉴저지 법의학 검사위원회에서는 11대 0의 만장일치 표결로 엘리케가 중대한 과실 및 도덕적 실패를 저질렀다며 그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왜냐면 해당 사건 말고도 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환자의 수술 기록을 매우 부정확하게 기록한 적이 있었으며 일부러 환자의 암 진단을 거짓으로 내린 기록도 있었습니다. 엘리케는 아르헨티나로 떠나 1984년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비록 그가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닥터 X의 정체는 아마도 그가 맞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네요. 마지막 사건은 꽤 오래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1887년 뉴저지주의 라웨이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 여성을 발견한 것은 지역 근처의 공장에 출근하던 남성들. 이 남성들은 라웨이강 다리를 건너다가 멀리 떨어진 곳에 누군가 누워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숨진 채 누워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매우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시신은 한쪽 귀에서 다른 쪽 귀까지 베어 있었고 양쪽 손에도 크게 상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숨지기 전에 심한 구타를 당했던 것인지 오른쪽 얼굴 전체에 멍이 크게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으로 인해 출혈이 심했기 때문에 주변에는 그녀의 혈흔이 웅덩이를 이루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사건에 사용된 물건도 발견되었는데요. 톱니가 도단한 모양의 칼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의문의 발자국이 여러 찍혀 있었는데 아마도 범인의 발자국이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발자국은 무척이나 거대했다고 하네요. 숨진 여성은 20대 초반의 여성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녹색의 깃털로 장식된 녹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며 겉에는 추위를 막기 위한 모피 망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노란색의 장갑을 착용하고 손에는 달걀 바구니와 함께 벨벳 장식이 달린 모자를 써서 눈에 확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여성이 누구인지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주변의 그 누구도 이 여성의 정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여성의 사건을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혹시나 여성의 신원을 아는 사람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 사건은 여러 지역에서 곧 큰 이슈가 되었고 그녀를 보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시신을 방부 처리한 다음 사진을 남겼고 해당 사진을 포함한 전단지도 배포했지만 제보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의 신원은 미상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여성은 보통 신원 미상의 피해자를 지칭하는 단어인 제인도를 써서 라웨이 제인도라고 불리기도 하고 드레스의 색깔 때문에 녹색 드레스의 여인이라고도 불립니다. 방부 처리가 된 채 보존되고 있던 그녀의 시신은 1887년 5월 라웨이 뮤지에 매장되었다고 하네요. 이 사건에는 기묘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 사건과 또 다른 사건의 연결고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영국에서 벌어졌던 그 유명한 잭 더 리퍼 사건이 이 라웨이 사건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거론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잭 더 리퍼 사건은 영국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미국에서 벌어진 이 라웨이 사건과는 지리적으로 매우 크게 차이가 나서 꽤 뜬금이 없어 보입니다. 역사가들이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거론했던 이유는 사건의 용의자로 제시된 어떤 인물 때문입니다. 사진 속 이 남성의 이름은 프랜시스 텀블티입니다. 그는 1833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으로 언제 건너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1850년 실시된 미국의 인구 조사 때 그가 기록되었다고 하니 아마도 그 전후로 미국에 건너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의사 면허가 없었지만 자신을 의사로 홍보하면서 자기 이름을 딴 약품을 판매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돌팔이 약장수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네요. 그는 자기 약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자주 허풍을 섞어 자신을 홍보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자기가 링컨 대통령을 만났다든지 혹은 프랑스에서 훈장을 받았다든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그는 미국에서만 머물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유럽을 방문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1888년 영국에 머물렀던 기록도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머물렀던 곳은 화이트채플, 또 우연히도 그가 이곳에 하숙집에 머무르고 있던 동안 그 악명 높은 잭 더 리퍼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텀블티는 이 당시 영국 경찰의 외설 행위로 체포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와 재판을 기다리던 상태였는데요. 이 당시 영국 경찰에서는 잭 더 리퍼를 잡기 위해 수상한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있던 상태였는데 이들은 괴짜 같고 기괴한 텀블티를 눈여겨봤던 듯합니다.
텀블티 역시도 이에 대해서 눈치를 챘는지 프랭크 타운샌드란 가명을 써서 프랑스로 도피했고 프랑스를 경유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도주한 그를 쫓아간 영국 경찰도 있었는데 화이트채플에 파견되었던 월터 앤드류스 경감이었습니다. 아마도 미국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했던 모양인데요. 하지만 텀블티를 감시하던 미국 뉴욕시의 경찰은 그가 잭 더 리퍼란 증거가 없으며 영국에서 보석 상태인 범죄자를 인도할 수는 없다고 통보합니다. 다시 1887년에 벌어진 라웨이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 잭 더 리퍼의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프랜시스 텀블티가 라웨이 사건 당시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조사됩니다. 그가 거주하던 곳은 사건 현장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이어서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시신의 상태였는데요. 귀에서 귀까지 베인 상처나 시신에 남겨진 구타 흔적 등 이런 강렬한 폭력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 마치 잭 더 리퍼의 피해자를 보는 것과 흡사하단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기에 실제로 그가 라웨이 사건의 범인이었는지 또 진짜 잭 더 리퍼 사건의 범인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확실히 기묘하게 연결되어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 기묘한 라웨이 사건은 어째서 벌어졌는지 또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전히 밝혀지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가장 인상에 남으셨나요? 저는 두 번째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다뤘던 해롤드 시프먼이란 범죄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역시 의사로 활동하며 환자의 목숨을 해쳤는데 이 닥터 X 사건과 참 흡사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엘리케가 정말 진범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환자를 숨지게 했던 것은 누구였는지가 의문이네요. 세계의 기괴 사건 미국 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